신백훈 정의각당의 구아리 앵커입니다. 공산위기에 나라 구한다는 이름입니다. 애국 교수들이 사관의 심정, 고발인 심정으로 출판한 문재인 흑서 이 책은 전국민 3회의 필독과 정과정 소장해야 할 도서입니다. 제5편 이종훈 교수의 글, 경제와 진실 추구에 담긴 속뜻편입니다. 10권 이상 구입 증정하기 운동 중입니다. 나라 살리는데 동참 바랍니다. 신백훈 박사는 낭송으로 저자별 동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시청과 전파하시어 나라를 구합시다. 네, 이번 문재인 흑서의 제5편 경제 파탄 중에서 경제와 진실 추구의 다층적 함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종훈 교수, 세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의 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필독서가 된다고 하면은 좀 더 쉽게 편안하게 어휘를 써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제와 진실 추구 다층적 함이라 이렇게 한자용을 일반 보통 국민들은 무슨 뜻인가 애매모호할 것입니다. 문재인이 경제 파탄을 다층적 여러 가지 뜻에서 그 속뜻을 우리가 알아보자 하는 의미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연동되어 순환하는 경제, 궤변에 취약하다. 궤변. 우주 만물이 그렇듯이 경제는 각 분야가 연동되어 순환하고 있어 늘 유동적이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설정하기에 따라 궤변을 늘어놓기 쉬운 분야가 경제이다. 국민 지출 항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는 경제 성장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소비 증가를 경제 성장의 원인으로 파악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인과관계를 거꾸로 해석한 전형적인 궤변이죠. 궤변. 문제는 궤변입니다. 궤변. 문제 빨리 구속해야 됩니다. 그 부자라고 하는 것은 생산 과정에서 암묵지를 배우면서 형성된다. 고전학파 경제학자 윌리엄 패티도 유통 과정이 아닌 생산 과정에서 부가 창출된다고 했고, 애덤 스미스는 경제 성장이 노동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임금을 상승시킨다고 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들의 배움과 창조의 과정이 부가가치를 만들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점을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통찰했고,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 라고 말한 생 덱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를 떠올리게 한다.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려는 생각은 정상적인 정부라면 가지고 있다. 최저임금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6.1에서 8.1%로 매년 꾸준히 올리고 있었다. 그런데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16.4%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버티기 어렵게 했고, 이들이 폐업으로 일자리가 사라졌고, 노동시장에서 사라진 실업자들은 경력이 단절된 상태로 고용보험기금에서 주는 실업급여를 받아갔으며, 고갈된 적이 없었던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 적자로 돌아섰다. 여기에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이 더해져 산업별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기시감을 주는 기시감, 이미 본 것 같은 느낌, 기시감을 주는 비슷한 사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도 있었다.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키우자는 논리로 지하철역에서도 쉽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2002년 말 신용카드 1억 장을 돌파하더니 2003년 카드 연체율 14%가 되면서 신용불량자가 속출한 적이 있었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려 했으나 결과는 카드빚과 신용불량자 양산이었다. 건실한 생산 과정 없이 유통 과정으로 무엇인가 창조된 것처럼
환상을 심어주는 것은 경제 범죄의 본질이기도 하다. 2006년 바다 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장의 상품권이 몰래 현금으로 환전된 사례, 2023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으로부터 불거진 온라인 게임방의 가상재화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현금으로 환전된 사례는 창조된 가치가 없는데 가치가 있는 것처럼 유통시켜 마치 부를 만들어낸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두 사건 모두 입법 로비 의혹이 있다는 점과 도박형 게임으로 얻어진 상품권 또는 가상재화를 현금으로 환전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환전 방법에만 차이가 있을 뿐 도박으로 얻어진 것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저촉된다. 2021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여론은 이미 소득계층 및 이념 성향과 상관없이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알아차리게 되지만 취약계층은 이미 일자리를 잃고 난 후였다. 정치권이 개변으로 사회가 흔들리면 정보력, 경제력, 정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다. 미래에도 이러한 궤변이 기술의 변화를 타고 현란한 모습으로 포장되어 정치권에서 주장될 수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통찰력으로 우리 국민들은 대비를 하자. 네. 빈곤이 정치공학 컬리 효과. 20세기 전반 미국의 정치인이었던 제임스 컬리의 이름을 붙인 컬리 효과는 빈곤이 정치공학이다. 컬리 효과란 조세, 보조금 등을 이용한 편가르기로 부자들을 떠나게 만들고 선거구를 빈곤하게 만든 다음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집권 세력에 의존하게 해서 이들을 표로 연결시켜 당선되는 정치공학이 사기를 만든다. 이게 완전 사기법이죠, 사기. 컬리 효과는 1913년부터 51년까지 보스턴 시장을 4번 역임한 제임스 컬리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20세기에 디트로이트나 볼티모어 등 다른 도시들도 컬리 효과를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1960년대가 되면 린든 존슨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를 표방하며 다수의석을 확보해 1965년부터 2년간 90개 이상의 복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예산 집행에 여러 세력이 개입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 지출은 있는데 빈곤 감소 효과는 미국이 경제 성장 때문인지 위대한 사회라는 정책 방향 때문인지가 분명치 않다. 분명한 것은 여러 세력들이 이해관계로 빚어지는 재정의 결과는 위대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진정성으로만 대응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례는 국가 재정은 경제와 정치의 접점으로 국가의 재정이 납세자에 대한 배신, 미래 세대에 대한 갈취, 이권 카르텔이 조성에 이용될 수 있어 납세자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는 설마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의도했겠느냐, 몰라서 그랬겠지라며 인간의 선의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다수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생각이 다름으로 간주해버리면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들어 편하겠지만 현실을 회피해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비겁하다. 국민을 가난하게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진 정치 세력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을 판단하는 안목은 유권자가 가져야 한다. 문재인 정권 임기 동안 나라 예산과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는 아주 가팔라서 국가 예산이 2022년에 607조 원, 국가 채무는
천공 67조 원을 넘어섰다. 이 천조를 넘어선 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빨리 구속시켜야 되는 겁니다.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은 총 150조 원으로 역대 정부 최고치이며 박근혜 정부 때 추정 규모 40조 원이 4배에 육박한다. 추경은 본 예산 편성 후에 긴급한 예산 소요 상황이 발생할 때 쓰는 것이지 문재인 정권처럼 매년 습관적으로 써도 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 재정은 예산과 67개의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10조 원 이상 쌓여있던 고용보험기금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누적 적립금은 소진됐다. 그러다가 2020년이 되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오기도 하고 두 번의 고용보험료 인상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한 보험료는 5조 원을 넘었었다. 198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도 고갈된 적이 없었던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된 결과이다. 경제성장으로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재정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메꾸려 하니 가리려고 하니 기름이 바닥난 것이다. 남북협력기금은 4,305억 원이 천공 53건에 지출되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가 대부분이고 기금이 취지했던 협력사업을 위한 지원이나 융자 보험에 쓰이지 않았다. 개성공단이 2016년 폐쇄됐는데 문재인 정권 5년간 880억 원을 지원받은 사업들이 있었고 이 중 173억 원이 들어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9월에 개소했으나 2020년 6월에 북한에 의해 폭파됐다. 이 경우는 대북 불정적인 방만한 재정 운영이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2000년 이후 증가해 왔는데 박근혜 정부 때 3조 원 규모였던 민간단체 보조금 규모는 문재인 정부 때 5조 원을 넘어섰다. 이 중 1860억 건이 적발되어 314억 원 부정수급이 있었음이 2023년에 드러나기도 했다. 예산과 법안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은 그 명분과 달리 선거활동에 활용되기도 했고 결과적으로 다른 중소기업들을 역차별하며 자원이 정당하게 쓰이지 못한 사례이다. 시민단체 중에 특히 정의기억연대는 2020년 5월 이용수 할머니의 인터뷰를 계기로 고령의 피해자들보다 이 단체의 투쟁 논리가 먼저였다는 것과 이 단체가 저지른 회계 부정이 알려지기도 했다. 2023년 현재 국고보조금 사용에 대한 외부 검증 대상을 넓히고 내부 신고자에 대한 포상 금액을 올리는 등 이권 카르텔을 막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MRI 등 여러 진료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이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를 가져왔다. 2011년부터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이 문케어가 시작되자 2018년 1조 2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문재인 정권 5년간 건강보험료율은 평균 2.7% 올라 직장인들이 소득 크기에 따라 월급 명세서에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었다. 심지어 2017년부터 21년 기간 어떤 중국인이 3억 3,2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한국에서 32억 9,500만 원 상당의 진료를 받아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는 한국인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본 사례까지 있어서 자국민 우선주의를 해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무주로 계획이 되었던 2023년 잼버리 대회가 물이 고이는 새만금의 재정을 쏟아부어 강행된 2018년부터의 준비 과정은 1,400억 원을 넘는 재원이 시설비보다도 인건비 압도적으로 쓰였고 잼버리 개최 경험이 없는 스위스, 이탈리아 등을 포함한 해외 출장이 99번이었다. 1991년 한국 고성 세계 잼버리라는 98억, 2015년 일본 야마구치 잼버리는 380억 구매했지만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 있다. 우리는 나라 안팎에 세금 도둑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납세자인 국민이 따라다니며 감시할 수는 없고 재정에 개입하는 관료와 정치권이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 과제가 있다. 그래서 인사를 만사라고
한다.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등 권위주의 시대에는 청와대 보좌진이나 장관 임명의 전문성이나 임명권자의 선택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정보기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상, 국가관, 병력, 도덕성, 리더십 등에 대한 검증을 통과해야 했고 그만큼 능력과 자질이 우수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로 오면서 정치성과 충성심의 비중이 커져 함량 미달인 인사들이 많았고 점차 공무원 사회는 정권에 대한 친밀도가 중요해졌다. 이렇게 영혼 없는 관료 사회와 법치를 무너뜨리는 국회는 실력을 키우기보다는 두루두루 원만한 처세만 하려 하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할 성실한 국민과 기업을 방치하고 가엾게 만든다. 대한민국이 세금 도둑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공직자 인사 검증에 있어 정보기관들이 역할과 장점을 살리고 삼권 분립 속에 의회 독재로 가지 않을 시스템, 신속 정확한 보도를 하는 언론, 인물을 간파하는 안목을 가진 유권자들을 키워낼 필요가 있다. 민간인 사찰 때문이라며 인상검증에 정보기관의 역할을 배관시하고 자기적으로 국내 해외 업무를 가리면 간첩들은 편해지고 소모적인 청문회와 정쟁으로 국력을 낭비하게 된다. 재정은 비상금으로 유사시의 취약계층을 다치지 않게 하고 성장을 위한 재원으로 쓰는 것이지 정부 조직의 확장, 공기업의 확장, 법치주의가 무너져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메꾸는 데 쓰는 것이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이전에 건실하게 관리된 재정 덕분에 과감하게 공적자금 160조 원을 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재정이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도 지킬 수 없다고 역사학자 알렉산더 티틀러는 경고한 바 있다. 다음은 고용시장은 정치와 경제의 접점, 생산요소, 노동, 자본, 원자재, 에너지, 토지 등의 가격은 결국 최종재 가격으로 전가되면서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력을 준다. 에너지 시장에서 문정권이 탈원전 사태와 태양광 사업이 산림 파괴와 이권 나누기의 폐해 외에도 심각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산요소 시장 중에서도 고용시장은 인간의 삶 전체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교육과 산업이 접점이 되고 경제와 연구의 접점이 되며 이익 집단들이 각축장이 될 수 있다. 우리들 삶에 중요한 고용의 문제가 생기면 저출산 외에도 이민과 기업이 해외 탈출로 이어진다. 전교조의 반대한민국 교육, 학생과 학부모가 사실상 인질이 되는 입시 제도의 문제점으로 조기 유학 열풍이 이미 1990년대에 시작되었고 기러기 아빠는 2002년 국립국어원 보고서의 신조어로 포함되기도 했다. 국민 편가르기가 한창이던 2003년에는 우리나라의 홈쇼핑 채널에 캐나다 이민 상품이 등장했는데 무려 3,000명이 신청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대규모 노조 활동이 시작된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심화됐다. 대기업 노조의 임금 상승 요구는 원하청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전가되어 그들이 임금 지불 능력이 저하됐고 2010년부터는 사회초년생들이 고임금 노동시장으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렇게 대기업 노조의 생산성 이상의 임금 요구와 잦은 파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 비정규직의 후생을 침해하고 있다. 1992년 이후부터는 기업들이 해외 탈출이 본격화되고 투자가 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이 막히게 된다. 산업 공동화가 오래 진행된 탓에 청년들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못했는데 원인으로 노사분규, 규제, 준조세,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기업하기 싫은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기업은 위험을 부담하고 전사적으로 자원을 관리해 부와 일자리를 창조하는 조직이다. 위험 부담 없이 말로만 떠들어도 각종 혜택을 누리는
직업군들이 기업을 억울하게 만들고 기업만 사회적 책임이 있는 듯 주장하고 아쉬울 때는 지대 축의 경연장이나 열린 것처럼 손빌려도 되는 존재가 아닌 것이다. 기업이 해외로 나가게 되고 청년층이 다수가 취업준비생이 되면 이로 인해 취업, 재산 형성, 결론이 기피되어 인구 감소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게 생계 해결과 자아실현이 장으로 이어지는 고용시장의 공정성 문제는 자연스럽게 첨예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2020년 4.15 총선 부정선거 문제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다양한 기업들이 노조에서 보여준 고용세습은 취업준비생들을 좌절시켰고 노동조합이 반국가 단체와 연계된 한국의 비정상적인 정치 지형은 대한민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100건 이상 북한의 지령문을 받고 보고해 온 민주노총 간부 4명이 2023년 5월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주한미군 철수, 사드 배치 반대 등 대한민국의 적성국들이 할 만한 주장을 하며 천안함 폭침이 북한이 공격이 아니라는 주장, 김정일 비판 영화인 김정일 리아 상영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하기도 했다. 노조의 원조로 볼 수 있는 영국의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은 노조의 존재 목적인 조합원이 필수 생활 수준 향상에 관심을 두었고 영국이 적성국들과 내통의 간첩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들의 회의록을 보면 출자금 관리, 음주 습관에 대한 경고, 종교와 성별 불문하고 1인 1표제 운영, 보통 선거권 행사 등 영국 국민이자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 소속의 조합원들이 내놓은 순수한 현실 개선 의견들이 적혀있다. 노조도 기업처럼 사회적 책임이 있다. 노조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법치주의를 세우는 데 기여하는 것이 도리이다. 고용시장이 망가진 데 대해서 거래 금액이 압도적으로 큰 부동산 시장에서의 정책까지 양극화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소득 분배가 약화되고 중산층 비율이 하락한다. 전월세 자금 마련, 생계비 조달, 사업자금 때문에 가계부채는 증가하게 되는데 2018년 가계부채가 1446조 원에서 22년 1749조 원으로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2.2%가 됐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조사 대상국 중 1등이 된 것은 조기 유학, 이민, 취업난, 고용세습, 기업이 해외 탈출, 주택난, 저출산 고령화, 노인 빈곤 문제 그리고 안보 문제가 연동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들 문제의 해결도 연동되어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측면도 보이며 여기에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이념인 자유민주화 법치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거라는 가치 문제가 깊숙이 내재되어 있다. 2011년부터 16년에 26건의 간첩 적발이 있었던 것에 비해 문재인 정권 임기 중에 4건만 있었다. 오로지 4건만. 문재인 정권이 간첩 잡는데 소극적이었다는 것은 이들 통계 외에도 국정원법을 강행해 2024년 1월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키고 군 방첩 기능과 검찰이 대공수사 기능을 축소시켰다는 점, 2017년 인천과 포항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등 다수의 유엔 대북 제재 위반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행정부의 비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2700여 명의 국회 보좌관직은 신원검증을 받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이 700여 건의 군사기밀을 수집하다 2023년에 발각된 사건은 시급히 국가안보를 따로 바로 세워야 함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는 이렇게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 우리가 맛집, 여행 등 인생의 소소한 재미를 즐기면서도 각계각층의 어떤 반국가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알 수 있다. 어떤 유튜브가 표현의 자유를 뺏기고 있고 어떤 유튜브가 가짜뉴스를 전파하는지 확인하면서 말이다. 운명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을 타고나 나라 안팎으로 기이한 정치 지형을 안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가 안보 문제를 폄하하고 방공을 희화화시키고 중요 뉴스가 아닌 것처럼 축소하려는 의도에 휘둘리지 말자. 지금 세계는 K-팝, K-방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실현 극복 역사에 열광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난 덕분일까? 아니다. 국정을 공유한 산업화 세대의 애국심, 희생정신, 수고로움이 축적된 결과이다. 우리는 그분들이 거대한
얻기 위해서 세계를 볼 여유가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그런 우리가 수십 년 되뇌어온 법치주의 하나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반국가 정치 세력을 물갈이하지 못해 코스피를 박스권에 가둔 채 취업난, 주택난, 무너진 공교육을 불평하며 빈곤 문제를 근본적인 경제 체질 변화 없이 복지 예산과 동정심만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막연히 우리나라에는 있지도 않는 구구 세력 운운하며 자신은 우아한 중도인 척 기회주의자로 산다면 우리 세대는 세계의 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 다음에는 대한민국에는 훔쳐갈 것이 많다. 한국 경제는 열심히 생산하는 단계를 넘어 생산한 가치를 지켜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 문재인 정권이 금호 타이어 매각에 대한 수수방관은 전투기 타이어 등의 10년 이상의 개발 노력이 들어간 방위 산업체를 중국이 쉽게 인수하게 했다. 문재인 정권이 굴욕적인 친중 행보는 잘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권 때 고용노동부는 반올림 사건과 관련 삼성전자의 온양, 기흥, 화성, 평택 반도체 공장, 구미의 휴대폰 공장, 디스플레이 생산 시설의 작업 현황이 담긴 보고서에 대한 공개를 허용해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어렵게 쌓아올린 제조 노하우가 노출되도록 사실상 강요했다. OLED, 2차 전지 등 한국의 기술출 사고가 있을 때마다 중국 기업이 매출과 세계시장 점유율은 증가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복제하려다가 2023년에 적발된 사건은 다수가 포섭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로 각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2017년부터 시작된 미중 전쟁이 있어 그나마 한국이 반도체 기술이 보호받고 있는데 이제 한국 스스로도 산업정보 유출을 차단시키는 거대한 과제에 대한 의지와 실행력이 있어야 한다. 다른 부처, 다른 기관이 일이라며 핑퐁 치는 분위기는 곤란하다. 금융권으로 가면 대한민국의 국부를 훔쳐가는 행태는 몇 단계 유통을 거쳐 일어난다. 문재인 정권 때 사모펀드가 환매 중된 사태를 일으킨 경우가 급증했다. 그 당시에 사모펀드였던 옵티머스, 라임, 디스커버리에 대해 2023년 초부터 재수사에 들어갔는데 각각 피해액이 5천억 원, 1조 6천억 원, 2,500억 이상이 구매했다. 사모펀드 블루코 밸류업 일로는 중소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중소기업이 가로등 전멸기 사업을 비롯해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주를 싹쓸이 했었다. 2019년에 조국 민정수석이 블루코 밸류업 일로에 가입하고 투자처를 발굴해주고 국채사업의 보조금, 사업권 획득 기회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대목이다. 이렇게 펀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자 주식시장에 동학, 서학 개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해외 주식을 직구하기 시작한다. 대형 금융 변제는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의료, 에너지, 금융, 암호화폐, 호텔, 리조트, 광물개발, 사업권, 대북사업, 광국공사 수주, 공공기관 매출 채권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가치가 있는 것처럼 펀드를 만들거나 관련 기업을 주식시장에 상장시키고 인수합병하고 주가 조작을 하며 일어난다. 이 와중에 외국인이 지분을 높여 핵심 기술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돈은 일반 투자자로부터 펀드나 예금 형태로 끌어들인다는 점, 투자자의 돈을 돌려막기 펀지 사기를 한다는 점, 가치가 없거나 없애는 데 있는 것처럼 환상을 심고 먹튀를 한다는 점,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피해를 수습하기보다는 수사 방해와 재판 지연 등이 이루어진다는 점, 조폭이 함께 하기도 한다는 점 등이 관찰된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는 2020년 1월 서울 남부지검이 증권범죄수사단을 폐지해 금융범죄에 대한 검찰이 수사 기능을 축소시켰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나라 안팎의 도둑들이 훔쳐가도록 두고 국민이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말이다.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 테크닉을 쓰지만 본질은 같은 금융사고, 즉 바다 이야기 사태, 부산저축은행 사태, 사모펀드 사태, 코인 사태 등의 대형 금융범죄는 국내외 이해 관계의 얽힘과 기술 유출 형태가 철저히 연구되고 수사에 입체적으로 활용되어야 금융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순진하게 금융감독의 문제, 금융소비자 교육 등을 제시하며
몸통 두고 꼬리 잡는 수준에서 벗어나 금융범죄 수사 기능이 더 고도화되고 강화되어 범죄의 큰 줄기를 잡아야 한다. 예, 다음은 좋은 정권을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 예,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는 유독 정치는 잘 모른다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 모른다고 하는 진짜 이유는 처세를 위한 자기 방어 심리가 아닐까 싶은데, 바람직한 정권에 대한 기준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국민의 안위, 국민의 현명함, 국민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긍정성이다. 첫째, 국민이 안위와 관련해서 마약 퇴치의 진심인 정부는 국민의 건강, 국가 안보에 진정성이 있는 정부이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집권 후 바로 마약 색출 작업에 들어갔다. 마약 단속은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약점 잡힌 인생을 만들고 한 나라를 전쟁 없이 파멸시키는 것이 마약이고, 글로벌 스케일의 범죄와 불량 국가에 음성적으로 자금을 대는 것이 마약 산업이며,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분쟁 지역이 국가를 재건하려면 마약 재배를 근절하고 농업을 제대로 재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문재인 정권 5년간 마약 유통이 5배 증가하고 단속의 느슨함을 반영해 마약값이 하락했다. 마약 범죄는 날로 고도화되는데 2018년에 마약 전담 조직을 축소했다. 경찰, 검찰, 관세청, 해경으로 분담시켜 마약 퇴치에 컨트롤 타로가 없는 2027년, 2020년 동안 10 내지 20대 마약 사범이 5,527명, 10대, 30대 사범이 9,623명 증가했다. 2029년 11월 문재인 정권은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시켜 세계를 경악시켰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시이며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일부의 주장대로 그들에게 살인죄가 있었다면 대한민국에서 수사해야 옳다.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넘어온 사람들을 사지로 돌려보낸 것은 인권과 문명에 대한 도전으로 문재인 정권이 매우 수치스러운 순간이었다. 문재인은 이것으로만 봐도 사람이 아닙니다. 탈북 어민들 강제 북송시킨 건 사람이 아닙니다. 측은지심이 없습니다. 맹자님은 측은지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짐승입니다. 짐승.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은 불가피한 자연재해도 부주의도 무능력도 아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는데도 의도적으로 저버린 것이다. 다음은 둘째, 좋은 정권은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지력 증가를 도모하고 국민을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는 반면, 나쁜 정권은 국민을 향한 언론의 거짓 편파 보도를 묵과하고 국민을 단순하게 반응하는 존재로 만든다.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 실시 후 소득 분배 지수가 기대와 달리 악화되자 2018년 8월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시계열 데이터를 분절시켜 정권 간 비교를 어렵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권 때 국토부는 집값 상승률을 축소해 가짜 통계를 내놓기도 했다. 코로나 백신의 심각한 부작용이 다양한 연령대에서 기저질환이 유무와 관계없이 나타나고 돌파 감염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백신 접종 후에도 코로나 감염자가 많았다. 정상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라면 백신 접종의 장단점을 알리고 적어도 백신 접종을 강요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는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중요한 이러한 대목에서 무게감을 가진다. 아무 정보나 공개해 간첩들이 알게 만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운운하는 것은 궤변으로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분별이 필요하다. 다음 세 번째, 좋은 정권은 국민의 재산 형성을 도와주려고 한다. 혈세를 필요한 곳에 짜임새 있게 쓰면서 인기는 없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재정 경쟁성을 추구해 유사시에 대비하며 되도록 이면 증세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작더라도 우리 국민 집집마다 자동차 한 대씩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박정희 대통령의 진심이 이에 해당된다. 국민이 투자하면 뺏어가고 규제하고 큰 정부를 만들려는 정부는 스스로의 조직과 예산에 관심이 많다. 소위 빨대를 꽂고 패거리 이익을 챙긴다. 세금을 가지고 패거리 이익만 챙기는 겁니다. 특정 지역같이. 우리나라의 의원 발의 규제 입법은 2000년 이후 증가했다. 위헌 소지가 있는 이중과세 문제에 걸리는 세금들, 상속세 최고 세율이 과중함으로 몇 세대가 지나면 기업을 빼앗기게 된 현실 등 개선돼야 할 문제들이 많다. 국민이 사유재산 보호와 자유의 신장은 다른 차원의 문제 같지만
함께 가는 문제이다. 각자의 유불리를 떠나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게 된 역사적 배경, 원칙과 명분이 현실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 동안 공공기관 수는 17개 늘었고 공공부문 종사자는 23만 명이 증가했다. 공공부문이 커지면 세금 먹는 하마가 될 뿐 아니라 경영 마인드 없이 운영되어 신의 직장이 되면서 민간 부분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2020년 공공부문 인건비가 89조 5천억으로 500대 기업이 인건비 합인 85조 원보다 더 많았다. 기업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이거 참. 심지어 공공기관인 한국토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들의 2021년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 식당 투기 사건에 가담한 사례도 있었다. 나쁜 정권은 국민이 건강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잘 속지 않고 건전한 생각을 하고 용기 있게 소신을 말하고 재산을 잘 축적하고 있으면 부담스러워한다.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노예로 만들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좋은 정권은 국민이 건강하고 현명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국민을 성숙한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개인의 자유는 공권력 앞에 유약하다. 이 유약한 국민의 개개인의 자유는 건강, 현명함, 사유재산이 오랜 세월에 걸쳐 견고하게 버티고 있어야 지켜줄 수 있는 가치라는 점에서 좋은 정권을 판단하는 3가지 기준을 기억하자. 다음은 진실을 추구할 의무입니다. 산드로 보티첼리의 그림 중에 아펠레시의 비방이라는 알레고리가 풍부한 작품이 있다. 그림을 묘사하면 왕이 귀에 붙어서 무지와 의심을 상징하는 두 사람의 거짓과 의혹을 불어넣는다. 원한은 왕의 눈을 멀게 해 진실을 증오하게 만든다. 비방은 왕이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돕고 있는데 보통 수준의 지식을 상징하는 횃불을 들고 있다. 비방을 꾸며주는 자들은 시기와 질투이다. 시기와 질투는 비방이 세상의 인정을 받도록 도와준다. 이 그림은 매우 탁월하게 인간 사회의 약점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왕은 국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이 인간 사회의 복잡다기함을 통찰하지 못하고 단순한 설명만 듣고 싶어하고 궤변에 쉽게 설득되고 잘 속으면 조작된 분노와 원한에 휘둘려 진실을 보지 못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 횃불이 상징하는 보통 수준의 지식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지혜와 지식을 주지는 못하면서 자신은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근거 없는 오만함으로 나대는 인간, 얄팍한 조직에도 선동되는 인간, 곡학아세하는 인간을 상징한다. 명백한 사실을 두고도 점잖은 척하느라 논란이 있다와 같이 애매함을 연장시키는 말투, 광우병 괴담 때 침묵한 학계, 시시비비를 덮어두고 중간이 정답이라는 부서지기 쉬운 가정을 만들어 놓고 화합이 우선 과제인 양 말하면 리더십이 생긴다는 착각, 자신은 중도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기회주의적인 비겁함이 보통 수준의 지식에 속한다. 극단적 상대주의로 반인륜적 행위도 정당화하면서 진실에 기반한 현대 문명에 심각한 피해를 준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두운 측면도 보통 수준의 지식에 해당된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회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 옳고 그름보다 다른 사람의 기분에 더 신경을 쓰며 현실에 기반한 판단을 하지 않고 남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판단함으로써 더 포용력 있는 인간처럼 보이고자 하는 평범한 허영심에 기반하는가 하면 전체주의 해악을 상대주의로 정당화시키고 내재적 접근 운운하며 세계 지생계를 마비시키는 역할을 20세기에 많이 했다. 지금은 그 실체가 PC좌파, 폴리티컬 코렉트니즘이죠. 알려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시기와 질투는 이참에 무고를 해서라도 욕심을 채우고 평소 아펠레스에 가졌던 질투심을 만족시키겠다는 인간의 저열함을 상징한다. 이들이 국민을 상징하는 왕을 둘러싸면 진실은 희생, 괴범과 속임수, 국정은 모르겠다는 노비근성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의 인격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되고 경제가 되고 법치주의의 수준을 또 결정하고 사회의 억울함과 압박감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민주노총 구성원 중에는 개인의 양심을 깨워 고귀한 인격을 보여준 분들이 있다. 그분들이 법원에 보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다음의 내용이 쓰여 있다고 한다. 판사님, 저는 비록 민주노총 소속이고 시에 자주 나가지만 박근혜 대통령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여론과 조직에 떠밀려 눈치를 보고 침묵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나는 여기서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것을 보았다.
언론이 축소 보도와 달리 우리나라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사기 탄핵에 대해 꾸준하게 반대한 국민이 많았다. 따뜻하지만 야합하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국민들의 좋은 지도자, 좋은 정권을 만나 꿈을 이루고 강하고 선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네, 여기까지 아주 좋은 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이 문재인 흑서 이 책 꼭 필독을 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가족들 전부 읽게 돼야 되고 이 책을 반드시 소장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실력입니다. 이런 악정을 읽는 문재인 실력을 소장을 하고 10권 이상 사서 꼭 구입을 해서 지인들에게 증정하는 운동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병 신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